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쑥덕 3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7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오자마자 주시은 변호사가 휴가를 벌써 찜을 하셔가지고. 네, 저 입사 후에 처음 휴가 내봐요. 야. 지금 입사 몇 년 차예요? 이제 3년 차요. 2017년부터 휴가를 못 가요. 그런 거 아니야? 나 때는 2년 차 때까지 휴가 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나 때는 당연했는데 그 요즘 그 워라벨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네, 4년 차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서 회사를 상대로 피켓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겨울 휴가예요. 그래서 좀 신이 나 있습니다. 아, 어디 가요? 그것도 정하지 않았고 그냥 날짜만 내놓고. 지금 주변에 같이 놀 친구가 없대요. 네,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품맥골이 한 주 결방을 하면서 주말 촬영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게 돼가지고 약간 이제 계획이 없고 일단 휴가만 이때 아니면 아예 진짜 올해도 못 낼 것 같아가지고 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휴가인데 뭔가 보람 있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때 썸남 만드는 거 어떤지. 별로요? 때려쳐. 자, 때려치기로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네, 뽕 PD 박진영 PD. 네, 구봉축덕 뽕 PD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그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살구를 가져왔어요. 그 혹시 집이 좀 먼가요? 원래 본가가? 아니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본가가 먼 사람은 공감하실 텐데 꼭 집에 다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서울로 다시 올라올 때면은 엄마가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렇죠. 이거 갖고 가라, 저거 갖고 가라,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뭐 미숫가루랑 미숫가루 맛있겠다. 네, 그거 갖고 올 거 그랬나? 미숫가루랑 호두과자랑 그리고 호두과자 맛있겠다. 그거 갖고 올 거 그랬나? 배고픈 시간인가요? 배고픈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살구를 주더라고요. 살구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렇게 몇 개 들고 왔습니다. 너무 덩그러니 들고 왔죠? 좀 포장을 좀 얘기해주세요. 선물을 할 때는 꼬챙이라도 꽂아서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아니라 엄마가 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줬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향이 어디예요? 저 경북 구미시. 사투리. 여러분 구미 애청자분 있으면은 소리 질러. 네, 소리 질렀습니다. 네. 살구를 보니까 구미가 당기네요. 자, 참신했어요. 자 오늘의 마술사. 네, 하성룡 기자. 술자리에서 자주 듣던 얘기인데 이런 걸 좋아해요. 야유가 쏟아지던데 이런 얘기하면. 아우, 좋아요. 좋은 후배들을 줬습니다 여기. 자, 하성룡 기자는 지난 주말에 이강인 선수. 네, 이강인님을 영접하고 왔죠. 진짜? 네. 아니 뭐 따로 만난 건 인천 아니고. 네, 그렇죠. 인천 홍경기장에서 이제 경기 전에 팬사인회를 해서 취재를 갔었는데, 진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열기가 뜨거웠어요. 일단은 저는 그 홍보팀한테 얘기 듣기로는 홍보팀이 아침 10시에 경기장에 출근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줄을 많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강인 선수 보려고요? 네, 근데 아이돌이다. 밤을 샜다 그래요. 팬들한테 얘기 선착순으로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인회가. 그게 원래 예정대로 하면 6시부터 6시 30분까지 팬사인회를 하는데 한 300명 정도만 팬사인회를 하기로 했고 그 티켓을 선착순으로 4시 반부터 배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전날부터 노숙한 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나중에 먼 훗날이 되면 아예 못 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그래서 줄을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오후 4시 30분에 티켓팅 배부하기로 했던 걸 오후 1시에 해서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간 팬들이 정말 많고 300명만 사인회를 해줬는데 거기 줄 쓴 것만 한 700~8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참 아쉬움이 컸겠네요. 그렇죠. 와. 그래도 뭐 하프타임에 나와서 사인볼도 차주고 뭐 시축도 뭐 하고 그러잖아요. 경품 추첨도 하고 해서 뭐 팬들이 그렇게 보긴 했겠지만 사인회 못 받은 팬들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국내 첫 팬 사인회였대요.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 선수 그 전에 한번 했잖아요. 조기 축구에 가서 아버지. 조기 축구 했죠. 그런 걸 더 노렸어야 됐다. 공식 첫 팬 사인회. 하 기자님도 그날 이강인 선수는 처음 본 건가요, 실제로? 아니죠. 저는 2017년에 이제 저 연령대 대표팀 이제 했을 때 그때도 정정용 감독이었어요. 그때 정정용 감독이 아마 19세 때였나? 뭐 국내에서 대회 했었어요. 정정용 감독이 19세는 아니었죠. 그렇죠. 19세 대표팀이었나요? 그랬을 건데. 이강인 선수 귀여울 것 같아요. 참 보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선수 보면 너무나 바지 통 넓은 거 좋아하던데. 워스트 드레스. 와이드 핏.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안 되는 바지인데. 3월달에 A 매치를 열릴 때였나? 그때
파주에서 이제 선수들을 소집할 때 가면 사복 입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 당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통 넓은 청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스크림 광고에 입고 나왔던 바지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또 그 비슷한 비슷하네요. 바지 입고 왔길래 제가 패션은 잘 모르지만 요새 혹시 유행이에요. 그래요? 통 넓은 바지가 유행이에요. 와이드핏 유행한 지 좀 됐지 않나요? 저도 오늘 나름 세미 와이드핏인데 이게 좀 약간 건방진 자세였다. 약간 옷 다리고 다리 내리시고. 근데 굉장히 그 유행하는 통 넓은 바지 중에서도 되게 넓은 통이었어. 약간 소화하기 약간 힘든데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좀 잘 입으면 귀여울 수 있는 바지인데 통이 좀 많이 넓던데. 그렇죠. 좀 많이 넓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옷을 입고 온 게 어제 그 20세 이하 대표팀 경력금 하는 행사였거든요. 거기서 선수들이 뽑은 워스트 드레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그 나이 때는 이제 디스코 바지라 그래가지고. 우와. 뭔지 알아요? 디스코 바지? 이렇게 나팔 바지 말이죠. 나팔 바지가 반대죠. 또 달라요? 반대죠. 좁아져요? 나팔 바지는 그 전세대고 저희는 바지? 그 디스코 바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 그 디스코 바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이 좁아져요. 그래서 저는 장단지 굵은 사람들은 바지를 거둘 수가 없는 얇아서 그런 바지가 있었죠. 저희 중학생 때 그 좀 일진 애들이 통 줄일 때 교복 바지 줄일 때 그 느낌인가? 써니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써니에 보면 거기서 그런 옷들 많이 입고 나오죠. 그 디스코 바지. 유행은 돌고 도니까. 디스코 바지에 하얀색 농구화. 농구화 끈 안 묶고 끈 풀고 이렇게 헐렁하게. 나름 당시 패션의 조예가 좀 깊으셨는데. 조예 깊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다 그 당시 흰 농구화와 청바지. 메이커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흰 메이커 농구화, 나왔다. 메이커. 메이커 안 그러나? 브랜드라고 해요. 메이커 되게 친숙한 동물. 볼매. 어렸을 때 패션 관심이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유지는 못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패션에 역행 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자. 하지만 오늘 박의원님 때보다는 패션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은 자르죠, 그냥. 무슨 패션이야! 하면서. 자, 이제 축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한 주 진한 아쉬움을 남긴 K리그 이야기,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이적 시장 소식을 좀 알아보겠고요. 네. 요즘 강원 FC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는 정조국 선수를 전화 연결해서 요즘의 근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죠. 네. 배 아나운서. 이경섭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최근 남미에서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에 대해 질문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코파 아메리카는 남미 대륙의 최강자를 가리는 축구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카타르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대회에는 카타르와 호주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초청국 자격의 팀이 우승하게 되면 컨페더레이션스 컵에는 남미 대륙이 참가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순위의 남미 대륙팀이 컨페더레이션스 컵에 참가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우승을 못 해볼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가? 뜨거. 막 이런 거 있죠. 이 생각은 못 해봤네. 왜냐하면 감히 남미 대륙 가서 우승할 수 있는 초청국이 몇 나라나 될 거라는 생각. 진짜 뭐 유럽 몇 팀 아니면 초청국은 그냥 단지 몇 경기 뛰고 오는 그 정도 의미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을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대륙이기 때문에 하성룡 기자가 정말 열심히 알아봤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역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진짜요? 네, 이경섭님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몰라. 거의 이틀을 취재했는데 최종 결론에 조금 도달하긴 했는데 우와. 일단은 너무 기대된다.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흰머리가 늘으셨어. 그 배경 설명을 좀 많이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코파 아메리카는 뭐 남미 이제 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불리는데 거기 가맹국, 남미 축구연맹 가맹국이 10개국밖에 안 돼요. 근데 워낙 유명한 팀들이 많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뭐 칠레. 뭐 콜롬비아 해서 워낙 유명한 팀이 많은데 10개가 다. 10개 팀 갖고 한 대회를 운영하기에 조금 팀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초청 팀을 이제 다른 대륙 팀들을 초청을 해요. 그게 올해 초청받은 팀이 이제 일본하고 카타르. 초청하는 기준은 뭐예요? 없어요. 초청하는 기준은 없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 기준도 없다는 게 외신 제가 계속 뒤져봐서 나온 건데 왜 아시아 팀이 이번에 초청이 됐냐 따져보면은 현재 코파 아메리카가 열리고 있는 대회 기간 중 북중미 골드컵이 열리고 있고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열리고 있어요.
그 다른 대륙컵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안컵은 1월달에 열렸잖아요. 크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아시아 팀들을 초청을 한 거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대회가 참 희한한 게 1년 만에 열렸다가 2년 만에 열렸다가 3년 만에 열렸다가 막 그래요. 그것도 마음대로예요? 네. 아니 그것도 미리 뭐 정해진 게 있겠죠. 특히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올해 열릴 대회가 아니고 올해 개최권이 아마 칠레였을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서 워낙 많은 대회들이 열렸어요 그동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해에 대륙간컵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열렸었고 또 리우 올림픽 열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브라질과 칠레가 개최권을 교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칠레 대회였는데 브라질이 이번 대회하고 그 전에 브라질이 하기로 했던 대회를 칠레가 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가운데 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은 취재한 게 하도 아까우니까 다 풀어놓을게요. 내년 대회 열리는데 내년에 우리나라도 초청을 받았었어요. 의무가 있는데 이건 다른 대륙컵 대회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차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번에 주요 선수들이 안 왔다고 대회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 어린 선수들만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K리그는 지금 아시다시피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 차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대회 일정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거부를 하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본도 뭐 비슷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일본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과 A 대표팀을 같이 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 어린 선수를 위주로 데려가면서 몇 명 해외파 선수 우리가 잘 아는 선수는 뭐 오카자키 신지 정도 있고요. 네, 그런 선수 몇 명을 이제 데려간 거죠. 쿠보. 그렇죠. 그 어린 선수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으니까 사실상 목표는 도쿄올림픽을 보고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나간 게 크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또 나간 거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초청국이 우승하면 초청국이 남미 대표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나갈 것 같다. 오. 이게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저도 그동안 이 선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초청국이 우승한다. 저도 상상을 아예 못 해봐서 초청받았는데.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도 문의를 해보고 여러 뭐 에이전트, 해설위원 에이전트 다 알아봤는데 다들 이거에 대해서 크게 확답을 주는 데가 없고 다들 그냥 아니 그래도 초청국이 우승하는데 어떻게 남미 대표로 나가냐. 차기 준우승팀 이런 데가 나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대회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이제 브라질 통이 있어요. 브라질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가 있는데 그분께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해받아서 그분이 이제 브라질의 아는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초청국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승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확실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나마 답을 해준 사람이 그렇게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도 현지에서도 이거 갖고 지금 초청국이 남미 대표로 나가는 거가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섭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그래서 성룡 기자의 뒤통수를 빡. 몇 다리를 건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취재를 해봐서 언젠가 이게 확답을 듣게 되는. 나중에 또 취재 파일로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 확답을 듣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 노고가 있어갖고. 쏘아올린 작은 공. 또 하나 알아본 과정 얘기 안 했는데. 그 대회 요강을 다운받아가지고 PDF 파일로 그걸 한번 해석해보겠다고 했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버전이 없어. 스페인어라서. 그것도 이제 스페인어 잘하는 아는 사람에게 보내서 해석을 해달라. 이 관련된 규정. 그 사람 무슨 죄야?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그거 관련된 규정이 없대요. 보통 이제 대회 요강에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뭐 이런 대회 요강이 쫙 나와요. 거기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초청국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가 뭐 1년에 한 번도 열리고 뭐 4년에 한 번도 열리고 하는 것처럼 초청국도 뭐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 자기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 한 번도 자기도 상상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회의를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초청국이 우승한 전례가 없어요. 여태까지. 준우승만 있었다? 멕시코가 준우승한 적이 있었고. 그래요? 그다음부터 멕시코를 안 불러요. 우승할까봐 전략적이네. 멕시코는 꾸준히 되게 오랫동안 되게 오래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잘 참가를 안 하죠. 골드컵에서는 그러니까 멕시코가 골드컵은 거의 계속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다 하니까 이제 골드컵하고 예전에는 이제 겹치지 않았거든요. 코파 아메리카하고. 약간 그 시차를 두고 했기 때문에 골드컵
대회가 끝나고 코파를 가는 경우도 있었고 코파를 참가했다가 골드컵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참고로 골드컵에는 한번 초청돼서 출전한 적이 있어요. 네네. 히딩크 감독 때. 오랜만에 취재욕을 활활 불타오르게 해준 이경선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아니라 한풀이에 가까운. 작은 공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브라질까지 갔다 왔네요. 경섭볼. 조금 더 나아가면 골드컵 때 그때 김도훈 현재 울산 감독이 그때 선수 골잡이로 갔었는데 한 경기에 제가 리포트했었는데 2골을 넣었는데 한 번은 우리 골대에 한 번은 남의 골대에 자책골을 넣었구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골드컵 하니까. 섹시 도훈. 네. 약간 흑역사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또 제가 꺼내고 말입니다. 와 취재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박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결론을 못 냈으니. 네, 일단은 뭐 그 정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있죠? 권순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축덕숙덕 안녕하세요. 평소 K리그 직관을 자주 다니는 축구팬입니다. 축구장 필드 크기 규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DGB 대구은행파크 두 곳을 다 다녀와 봤는데 좌석수 때문인지 기분 탓인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필드의 크기가 더 커 보였습니다. 축구장 필드의 크기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있나요?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축덕숙덕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게 어릴 때 이제 사촌 형님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어린 나이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보면 템포가 좀 느린 것 같고 확실히 뭐 해외 리그 같은 경기를 보면 템포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해외 팀들은 템포가 빠른 것 같지? 또 경기장이 이렇게 좁아 보이는 것 같지라고 하니까 실제로 외국 리그에서는 좀 경기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경기장 크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중계로 볼 때 중계 기술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해요. 속도감이. 카메라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위에서 카메라를 잡으면 좀 루즈해 보이고 좀 더 아래에서 잡으면은 좀 더 이제 박진감 넘치죠.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그렇구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딱 통일된 규격이 있는 건가요? 절대 바보 같은 질문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답변부터 드리면 경기장보다 다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고. 우와, 전 다 통일된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아니, 피파 뭐 K리그나 뭐 다 피파 규정에 따르니까요. 피파 권고안에 따르면은 길이 105m, 너비 68m로 권고를 해요. 105, 68. 네, 권고를 하는데 이제 K리그 규정으로 말씀드리면은 길이 100에서 110m. 10m나 차이 나네. 그다음에 너비 64에서 75m 안에서 이제 구단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10m는 되게 큰 차이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앙을 보고 하면 5m씩이기 때문에 한쪽만 그렇다고 원을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앙으로 5m씩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5m를 이게 최대가 5m니까 한 3, 4m면 큰 차이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차이 때문에 뭐 경기장 크기 차이를 조금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길이 105m. 월드컵은.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곱해서 얼마예요? 넓이는 얼마예요? 그래서? 네. 열심히 적어보았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네. 자, 이제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짚고 안타까운 한숨부터 나오는 정말 이 분위기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라이브는 못 보고 계속 스코어를 확인했어요. 이렇게 잠깐 보다가 근데 막 잘하셨어요 라이브로. 저도 나는 스코어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갖고. 운동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저는 그 전북현대 승부차기부터 이제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축부터 접하셨겠네요. 왜 승부차기를 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제가 첫 질문이 왜 승부차기를 하고 있어? 왜 안 끝났어? 라고. 두 팀 모두 너무 아까웠어요. 네, 울산은 1차전 이기고 어떻게 홈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3대0으로 치나요. 전북도 잡을 수 있었는데 홈에서 승부차에 가면서 이동국 선수가 실축을 해가지고 조금 더 뭐 최근으로 거슬러 오면은 이제 2010년 이제 월드컵 때 남아공 월드컵 때 저희가 이제 16강 우리나라 팀이 16강에서 이제 우루과이를 만났고 그때 비가 또 추적추적 오고 있었죠. 그때 수아레스한테 마지막 이동국 선수가 물회오리 슛이라고 불리는 그 슛으로 참 이 비 오는 날이랑 안 맞는 또 선수가 아니지 않나.
이날은 근데 전북 현대 경기는 워낙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심판이 좀 이상했어. 심판이 좀 심했죠. 네. 좀 불어야 될 상황 안 부르고. 그렇죠. 문선민 선수도 물론 싸우는 거 봤거든요. 과격하게 하긴 했지만 네. 그거를 안 부르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이날 정말 문선민 선수 완전 화났어. 이날 근데 문선민 선수 굉장히 순한 선수거든요. 되게. 네. 네. 감독도 퇴장당하고. 그래서 감독 퇴장 당하는 과정도 좀 이상했잖아요. 감독이 뭐 세게 어필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양쪽 감독이 다 어필을 했거든요. 근데 모라이스 감독만 그냥 갑자기 오더니 나가라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날 심판이.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북 부진하다? AC의 탈락의 원인을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전북이 외국인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용병들. 전북 하면은 항상 최고의 외인 선수들을 많이. 에두가 떠나서 그런가?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 선수들이 뭐, 두 자릿수 골 넣어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 선수 골수를 합치면은 아마 5골?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로페즈 선수 말고 또 넣은 선수가 있었나요? 이빈이가 넣었어. 이빈이 선수가 한 골인가? 데뷔골은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이 정도로 가물가물할 정도로. 로페즈를 빼면 꾸준히 뛰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빈이 선수도 지금 로테이션에 뭐 두 번째 세컨 옵션으로 정도 보이고 아드리아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즌 아웃돼서 지금 다른 대체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해주는데 특히나 로페즈는 진짜 뭐 잘하죠. 자기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로페즈 잘했어요. 선수가 최근에 이제 폐렴이 걸린 적이 있어요. 폐렴에서 복귀를 해서 지금 경기를 계속 뛰고 있는데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거기다가 전북은 뭐 한교원 선수, 이승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지금 경기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선민, 뭐 로페즈 측면 전북 공격은 측면이 많이 풀어줘야 경기가 되는 경기가 잘 풀린 경기인데 지금 로페즈 선수가 지친 기색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경기가 잘 안 풀린다. 그런 느낌이 이제 한 가지 들고요. 한 가지는 K리그에서는 그게 워낙 전북이 강세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하고 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상하이 상강의 뭐 헐크, 네. 오스카 이런 개인 능력들이 뛰어난 선수들을 그동안 K리그 안에서 좀 많이 상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대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헐크한테 완전히 농락당했죠. 그렇죠. 헐크랑 오스카 살쪘던데. 살쪄도 소문 날라다니는데. 좀 중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뭐 그런 뭐 외국인 선수의 좀 부재 뭐 그런 지점도 꼽나요. 그런 지점도 꼬집어 주셨지만 이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얘기도 되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라이스 감독. 좀 이런 선수 교체에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고 또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좀 수비적인 전술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감독에 대해 역량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K리그에서는 크게 뭐 전북이 전술을 사용해서 이기는 경기 이렇게는 크게 못 보는 것 같아요. K리그 내에서. 예. 근데 이제 그 감독의 전술은 ACL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방금 뽕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일단 전술이야 뭐 워낙 많이 유명하잖아요. 빌드업. 네. 빌드업을 이용한 축구, 짧은 패스 플레이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 측면을 이용하는 이 전술이 있는데 뽕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교체 카드에 대한 약간 뭐 감독을 이렇게 그랬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약간 의아한 교체 카드가 좀 많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날도 4장 쓸 수 있었는데 연장전까지 갔으니까 2장밖에 안 썼죠.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상하이 상강 같은 경우는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쭉쭉 밀고 올라올 때는 오히려 좀 라인을 끌어올려서 선수들이 끌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일단 비전문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교체 카드라든가 약간 전술 운용 면에서 그런 거 좀 상하이 상강이 너무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북이 최근 14년 동안 승부차기 8연패? 네. 이건 정말 악몽이네요, 악몽. 승부차기만 가면 이제 좀 승부차기만 가면 이제 네. 급격히 좀 그러네요. 전북도 전북이지만 사실 울산이 더 좀 황당하죠. 아깝기도 하지만 울산이 너무 제대로 된 공격을 너무 많이 못 본 것 같았어요. 무기력하게 네.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챔피언스리그에서 1차전에서 이기고 2차전에서 그러니까요. 우라와 원정이 상당히 힘든 경기인데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홈에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저는
저는 뭔가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울산 김동훈 감독이 너무 소극적인 축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선수 기용에서 보면은 2차전에서 김성준 선수를 투입했어요. 김보경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김성준 선수를 투입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김보경 선수가 많이 뛰는 자리인데 김성준 선수를 투입했다는 거는 아예 수비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일으키거든요. 경기에서도 워낙 이제 예를 들어 선수비 후역수비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네. 요 경기는 그냥 수비적인 경기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역습도 제대로 없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울산이라는 팀 컬러가 빠른 측면 공격수들과 그 진짜 톱클래스 미드필드들을 이용한 공격 플레이인데 저는 울산이 수비수들은 좋은데 수비력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윤영선, 불투이스 워낙 뭐 개인 능력도 좋은 선수들인데 어떤 전술로 인해서 수비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감독의 전술이 중요한데 이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전술을 짜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선수 구성과 좀 내려서자 요거 갖고 나와서 공격도 이루어지지 않고 수비도 약간 애매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골을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김동훈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ACL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원하고 붙었을 때 1차전 승리하고 2차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좀 패했었어요. 거기다가 FA컵에서도 FA컵 결승 대구하고 1, 2차전에서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요한 승부처마다 본인 색깔을 조금 내려놓고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는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쫄보 축구가 아닌가. 세다. 감독이 비하한 게 아니라 약간 그 축구 스타일이 그랬다. 근데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늘 비슷한 패턴으로 그랬으면은 안 그렸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스타일이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발베르데 감독도 뭐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1차전 이기고 2차전에서 대역전패를 당하는. 근데 그게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둔 거에 대한 야니한 대응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크게 졌어. 지키면 된다. 비겨도 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또 우라와 레즈가 경기도 잘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 악물고 덤비는 거죠. 네, 완전 무조건. 또 그 고로키 선수 두 골 넣은 고로키 선수가 완전 또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선수들 사이에서 헤딩골을 다 따냈고 그런 또 측면 쪽에서도 전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1차전 이겼을 때 와 우라레즈를 상대로 원정 가서 막 이랬는데 홈에서 이렇게 크게 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김동훈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격 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릭이었겠죠, 그거는. 물론 모든 게 다 결과론적으로 되니까. 좀 아쉬움이 컸어요. 특히 이제 울산 팬들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K리그의 리그 순위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시즌에 이 티켓 배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16강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중부 팀이 2팀, 그다음에 일본 팀이 2팀 올라가 있거든요. 8강에. 물론 이 동아시아 쪽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눠져 있잖아요. 네. 동아시아, 서아시아 팀은 결승 가서만 만나는데 동아시아 팀들이 4팀이 다 중국과 일본 팀들로 채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거죠. 네. 아우 배 아파.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가 살고 드세요, 배 아픈데. 네. 챔피언스리그 티켓 배분을 보면은 아시아 리그 순위 1, 2위가 3+1을 가져가고요. 3, 4위가 2+2를 가져가요. 4위도 있나요? 4위는 어디지? 호주인가? 4위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호주죠? 1위가 중국. 호주겠죠? 네. 현재 올 시즌 기준으로 1위가 중국, 2위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3위가 일본이에요. 근데 순위가 바뀔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다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밀려서 3위로 밀려나게 될 경우 내년에 3+1이 2+2, 2+2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쉽게 갈 수 있었던 아침에 또 플레이오프 가서 좀 그렇죠. 체력 소비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3+1과 2+2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3+ 편의점 같은데. 네. 세계 사면 하나인가요? 저기 3+1의 1은 저기 FA컵 우승팀에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한 장 하고요.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대구가 우승해서 그렇게 챔피언스리그를 갔고
나머지 3장은 이제 리그 순위에 따라서인데 1, 2위는 직행해요. 본선에. 네. 그리고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죠. 근데 이게 2+2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뭐 FA컵 한 팀과 리그 우승팀만 본선이 직행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2, 3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아무튼 K리그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국내 K리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K리그도 참 말이 많았죠. 지난 주말에. 일단 뭐 1, 2, 3위 팀이 모두 비겼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2, 3위 팀 경기. 서울울산 경기가 조금 비기긴 했는데 많은 경기죠. 네. 많이 뭐가 써있기도 써있는. 우선 이거 18라운드 경기 결과 한번 읽고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그럼 성남과 상주의 경기는 성남이 1대0으로 이겼고요. 수원과 경남의 경기 0대0 무승부. 제주와 대구의 경기도 1대1 무승부고요. 포항과 전북도 1대1 무승부. 무승부가 참 많은 라운드였어요. 서울과 울산도 2대2 무승부였고요. 인천과 강원의 경기는 강원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종주국. 서울과 울산 경기가 이제 골 모음으로만 골 장면만 보면 참 명승부고 정말 짜릿했던 무승부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죠? 일단 오프사이드로 준이와 황일수 골이 취소가 됐고 또 김원식 선수 핸드볼 파울도 있었고요. 이게 제일 논란이 많았죠. 그 VAR 논란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핸드볼이랑 또 골 취소된 것 중에서도 황일수 선수 골이 특히 더 이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 상황을 좀 비디오 판독 논란이 됐던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 첫 번째 준이우 선수의 골은 뭐 비디오 판독으로 거쳤지만 옵사이드가 맞고요. 네. 두 번째 이 황일수 선수의 골을 넣었을 때 준이우가 이번에도 또 옵사이드였어요. 이 상황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황일수 선수가 중거리 슛을 쐈는데 그 당시에 쏘는 순간 준이우 선수가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게 비디오 판독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다른 경기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골문 앞에 있고 수비수보다 보통 상대편 골문에 앞서 있는 경우 옵사이드가 선언이 많이 되잖아요. 이번에는 골키퍼보다 앞서 있어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어요. 뭔 얘기냐면은 골키퍼보다 뒤에 수비수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이날은. 네, 서울의 황현수 선수가 뒤에 있었는데 이거를 옵사이드 규칙으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설명할 때 최종 수비수보다 더 상대 진영에 앞서 있을 때 옵사이드라고 그냥 편하게 설명하는데 이 경우를 정확히 적용하면은 그 상대 두 번째 선수보다 상대 골문에 앞서 있는 경우가 옵사이드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룰 규정집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골키퍼가 그 옵사이드 라인 기준이 된 거죠.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유상훈 골키퍼가 옵사이드의 두 번째 라인 기준이 되는데 유상훈 골키퍼가 그 당시 엉덩이를 쭉 내밀고 있었어요. 네. 길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엉덩이보다 준이우 선수의 뒷발이 조금 더 나와 있었어요. 엉덩이보다 뒷발이 더 나왔어요? 네. 그게 미세하게 저도 계속 돌려봤는데 좀 잔인하게 너무 깐깐하게 본 그것도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오긴 조금 나왔다. 조금 나왔어요. 저는 엉덩이가 너무 톡 튀어나왔고 이거 옵사이드 아닌데? 이거 엉덩이가 더 확실히 나왔는데 이래서 저는 옵사이드 아니라 봤거든요. 옵사이드 적용은 뭐 발, 몸통, 뭐 다 허리 다 적용, 팔 말고는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볼이 다 준이우 선수가 또 그렇구나. 빨간색 축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색깔이 또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살짝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와, 열심히 보셨네요. 너무 잔인하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야 될 게 준이우 선수는 볼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옵사이드가 왜 선언이 됐냐라는 설명을 해보면은 공을 터치하지 않았을 때 옵사이드가 적용되는 규칙이 또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방해, 간섭 뭐 이렇게 한 가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이번에 골키퍼 앞에 시야를 가렸었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죠. 골키퍼 바로 앞에서 그거는 확실하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확실한 플레이였고. 오늘 박 의원님이 규칙 설명을 안 하니까 하 기자님이 열심히 규칙을 설명을 되게 옵사이드는 들어도 보고 또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저희들도 어려워요. 익숙해지고 많이 어려워요.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또 느린 화면으로 보면 이제 보이죠. 설명. 저는 근데 이제 그 엉덩이 그 빨간 발을 뒤에 못 봐갖고 저는 옵사이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그랬거든요. 한참 봤어요, 그것도. 네, 옵사이드가 맞는지. 사실 근데 이제 이 옵사이드보다 더 문제가 된 거는 결국 이 김원식 선수의 핸드볼 파울. 이건 너무나 명백했죠. 이거는 좀 전 이해 안 가더라고요. 솔직하게 전 이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봐도 핸드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이게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 너무나도 좀 볼을 많이 이렇게 꺾이게 하던가 이제 또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맞았잖아요. 네. 핸드볼 스친 것도 아니고 이런 데 맞은 것도 아니고 손에 그냥 아예 또 아예 고의성이 없다 보기도 저는 힘든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의성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되는 거는 팔의 위치라든가 팔의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팔에 맞았다고 해서 뭐 핸드볼 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보통 수비할 때보다 공이 오는 방향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팔을 좀 더 뻗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 이제 감독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공이 빠르게 와서 맞았다라고 해서 이제 핸드볼 파울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핸드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이 FC 서울이 경기하는 날에는 이런 VAR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FC 서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죠 항상. 항상 경기 뭐 그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항상 뒤지면서도 결정적으로 골을 항상 더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경기들 또 질 뻔한 경기도 어떻게 꾸역꾸역 그야말로 꾸역꾸역 그쵸. 팀이 FC 서울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운도 따라주고 있습니다. 실력도 좋지만 물론. 근데 이런 FC 서울 입장에서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그냥 개운하게 이기는 게 마음 편하지 이렇게 논란이 있고 이기면은 괜히 또 뭐지 팬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개운하게 했으면 졌을 수도 있는데 개운하게 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이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네요. 김동훈 감독이 뭐 5대2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네. 좀 논란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뭐 경기적으로만 봤어도 재미는 있었어요. 확실히 김보경 선수 마지막에 저는 이거 경기 골 자체는 완벽했죠. 네. 후반 이게 이날 극장골 2골 들어간 걸 다 보다 껐어요. 이게 제주 대구도 세정야 선수가 마지막에 극장골 넣어서 무승부 됐잖아요. 네. 저 후반 한 진짜 추가 시간 한 2분까지 보다가 이거는 뭐 좀 제주가 이기겠네. 대구가 힘들겠다. 이날 대구가 좀 경기도 못했고 그날 껐는데 나중에 스코어 보니까 1대1이라고 이랬고 서울 울산도 나중에 한 2대1로 서울이 이겼네 이랬는데 나중에 김보경 선수가 진짜 완전 경기 막바지 골을 넣어갖고 홍 PD가 끄니까 골 넣었나 봐요. 극장골이 그렇게 타이머 맞춰놓고 봐요? 경기? 요새 워낙 극장 승부가 많으니까 네. 특히 끝까지 봐야 돼요. 서울 울산 경기 보면은 재밌어요. 자 2대2 극장골이었죠. 그것도 네. 후반 추가 시간. 그렇죠. 추가 시간도 다 지나서였나요? 96분, 97분 그쯤. 그래서 6분 정도 딱 세네갈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스코어도 그렇고, 스코어도 그렇고. 요즘 극장골이 많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박진감 넘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봐도 이제 극장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후반 막바지에 골 넣었구나 이 정도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도 이제 쉽게 마음 놓을 수 없는 경기. 강원 FC 경기 이후로는 정말 이제 손에 땀을 쥐면서 끝까지 보게 되는데 강원 FC. 네. 정말 뭐 제가 다녀와서인가 봐요. 역전에 밥 먹듯이 하네. 그러니까요. 승리 요정, 주시은 주바페, 감자골. 야 정말 이번에도 짜릿했어요. 인천 경기도. 그렇죠. 네. 옛날 뭐 인천은 뭐 이강인 선수가 와서도 좀 떠들썩했지만 또 강원의 역전승으로 종조국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마지막 결승골 넣었죠. 이번에 멀티골 그리고 또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요즘 아주 무지 강원이 최근 4경기 무패 2승 2무로. 그러니까 인천은 좀 큰일 났고 인천은 강원은 정말 강등 큰일 났고 큰일 했고. 네.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또 이강인 선수까지 오고 또 인천 홈 팬들도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은 좀 인천이 선제골도 넣고 해서 좀 오랜만에 이기나 보다 분위기를 가져가나 했는데 또 강원이 쉽지가 않아 뒤집어 버렸어요. 이날 경기 전반에 강원이 사실 제가 이거 경기 현장 가서 봤어요. 실질적으로 뭐 경기는 제대로 못 봤어요. 이강인 선수 취재하느라. 우리 강인이 형 봐야지. 근데 전반에 이제 강원 특유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인천 또 거기다가 인천이 전반부터 강한 압박을 하면서 되게 고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이 점을 좀 짚어주고 싶은데 정종욱 선수 뭐 페널티킥 한 골 넣고 나서 이제 결승골 나온 게 역습이었어요.
근데 강원은 공격진에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김명수 감독님도 얘기했어요. 처음 역습골이 아닐까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신 그 팀 플레이 그러니까 역습은 강원의 특화된 플레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골까지 나왔다. 이거는 분명히 팀의 어떤 상승 기운과 동시에 운까지 따르는 게 아닌가. 또 정주호 선수의 완벽한 마무리까지. 두 번째 골도 아까 두 번째 골이 결승골. 네, 그렇죠. 네. 이 인천이 감독 교체 수혜를 가장 못 받은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포항은 그때 김기동 감독님으로 바뀌고 좀 상승 세트하다가 최근 좀 더 하락세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저는 제주 대구 경기를 보면서 제주가 좀 팀 컬러를 바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 이날 또 대구가 워낙 또 요새 부상 선수가 워낙 많고 또 이날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씨여서 대구 선수가 좀 고전해서 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가 이번 경기 무승부를 조금 반등을 삼아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겼어야죠 제주 입장에서. 뭐 그렇게 좀 아쉬운 경기긴 했죠. 근데 막바지에 그렇게 거의 경기 흐름도 제주가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봤었는데 근데 이렇게 감독 교체를 봐서 제주랑 포항이 어느 정도 재미를 봤다면은 아직까지 인천은 유상철 감독님이 부임 후에 좀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애매했잖아요. 그렇죠. 감독 교체 타이밍이 좀 애매했고 유상철 감독이 인천에 계속 같이 코칭 스태프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외부에서 와서 맡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포항 같은 경우는 김기동 감독님이 워낙 계속해서 이제 그 팀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유상철 감독님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포항도 물론 전북하고 비긴 게 그래도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건 맞아요. 그 축덕숙덕 인터뷰 이후에 계속 하고 있죠. 저도 괜히 그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딱 전화 인터뷰 한 이후로. 저 그 이후로 감독님한테 전화 못 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그때 너무 팀이 분위기가 좋다. 뭐 그때 4연승이었나요? 네, 4연승 맞아요. 정의원 더비 보고 왔을 때였어요. 그 너무 좋다라고 전화한 다음 경기부터 바로 그냥. 오늘 정조국 선수가 다음 경기에 서울전에서 골을 넣어야 될 텐데. 잘할 거. 진짜 다들 그 생각 갖고 계셨구나. 나만 그런 줄 알고. 제가 볼 때마다 얘기해요. 포항 질 때마다. 잘 됐는데 우리 나왔던 선수들 윤석영 선수 한 경기라도 더 뛰어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 갖고 있고. 김시르 선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맞아 김신우 선수 나오는 거 딱 잘하는 거 보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강원 FC 돌풍을 이끌고 있는 정조국 선수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강원 FC의 돌풍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이 돌풍을 이끌고 있는 정조국 선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조국 선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반가운 소개부터.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하고 있는 국뽕축덕 뽕PD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명 한 명 인사하려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뭐 잘 되죠 축구? 그러니까. 예, 뭐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뭐 컨디션 관리는 매번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그냥 날이 더우니까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요. 주로 뭐 드세요? 몸에 좋은 거? 주로 강릉에 뭐 의외로 맛집들이 많아가지고 저 오범수 선수랑 이렇게 맛집들 이렇게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같은 팀에 있는 윤석영 선수가 워낙 많이 먹기로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윤석영 선수랑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안 돌아다니나요? 석영이랑은 가끔씩. 석영이는 저보다는 한구영 선수랑 워낙 친해가지고 둘이만 댕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팀이 분위기가 워낙 좋잖아요. 네네네. 지난번 포항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역전승을 했는데 둘 다 결승골을 터뜨리셨어요. 네네네. 취한다. 먼저 경기 소감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저희 팀 선수들이 그래도 실점을 하고 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오셔가지고 차근차근 잘 했던 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골은 누가 넣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후배들이 굉장히 잘 해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경기 포항전 잠깐 얘기해 보면은 워낙 지금 뭐 프로 데뷔 오래 했지만 이런 경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맞아. 현장에서 좀 뛰었을 때 어땠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단 한 번도 이런 경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17년 정도 이제 올해 17년 차거든요. 네네. 그래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굉장히 놀라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광현 골키퍼가 데뷔전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경기인데. 네네 맞습니다. 4골을 내줬잖아요 먼저. 네네네. 그리고 이게 선수들끼리 야 광현아 걱정하지 마 형들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뭐 옆에서 얘기도 해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힘을 냈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주에 이 코너에 이광현 선수 전화 인터뷰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네. 거기서 뭐 광현 선수가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네, 말씀하세요. 저 그때 이제 직접 가서 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중계석을 이민수 선수랑 같이 했었는데 네. 이민수 선수가 옆에서 승리의 요정이 싫었다고. 이 말 듣고 싶어서 얘기 꺼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민수 선수가 옆에서 계속 중계석을 하는 동안 정조국 선수가 한 골 넣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정조국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소름 돋았었거든요. 예. 네, 옆에서 계속 조국이 형이 꼭 넣어야 된다고 골 넣어야 된다고 계속 이랬는데 진짜 넣고 난 다음에 받냐고 내가 넣는다고 해서 넣었다고 막 이랬거든요. 이민수 선수가. 그냥 민수 맛있는 거 밥 좀 사줘야겠다. 네. 광현 선수도 정주국 선수가 밥 많이 사준다고 얘기하던데요. 그것도 오본가요? 강현이요? 네. 강현이랑은 아직 그렇게 강현이 너무 멀어요 지금? 너무 멀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저는 괜찮은데 이 후배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저는 언제든지 대환영인데 우리 박광현이랑 네. 그 아이돌 이재익 선수는 아이돌 이재익 선수.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사기성도 좋고 또 제이는 작년에도 같이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밥도 먹고 커피도 잘 마시는데 강현이랑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방송은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면 사줄게요, 제가. 네, 맛있는 거 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나이가 항상 나이 얘기가 빠지지 않잖아요. 정종훈 선수 얘기할 때. 그렇죠. 네네네. 네, 2번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한 번 있었고 올해도 사실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항상 제 자리에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저도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뭐 저는 항상 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이 있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또 가장 제가 잘하는 일 또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도 났고 좋은 상황도 온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아직 저희한테는 많은 경기가 남아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치고 경기가 안 풀리고 이러면 좀 나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좌절하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어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뭐 깊게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항상 좀 더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피지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진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라는 게 저한테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또 저 개인이 아니고 우리 팀 동료들이 워낙 많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지금 올 시즌에 네네네. 김병수 감독님이 이제 공격수들에게 요구하는 게 좀 많이 수비 가담도 해주면서 많이 띄워주는 공격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때문에라도 좀 초반에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네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진 않았었어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요즘에 현대 축구가 또 김병수 감독님뿐만 아니고 축구라면 옛날처럼 공격수가 공격만 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줘야 되고 또 중간에 연결고리도 해줘야 되고 또 많은 역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제가 축구화를 벗는 순간까지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감독님들을 좀 거쳤었는데 김병수 네네. 감독님은 지금 뭐 많이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신박한 축구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수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에? 뭐 많으신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많은 감독님들이 또 뭐 다른 전술을 쓰고 어떤 성향도 다 들리지만은 뭐 조금 다르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면은 좀 더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디테일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떨 때 보면은 좀 독하게 그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선수들이랑 또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다른 팀들이나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작은 차이가 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올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광주 이적할 때 뭐 인터뷰도 하긴 했었지만 그때 보면은 아들에게 경기장에서 뛰는 떳떳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적을 했다. 그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 뭐 MVP 그때 타고도 그런 얘기 또 했었고요. 요즘 다시 뭐 2경기에서 3골 넣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첫째, 둘째 아기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뭐 워낙 첫째가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 선수 정조국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고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직 둘째는 잘 모르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둘째도 좀 더 그래서 커가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축구 선수였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할 때까지 하려고 저는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인지하면 또 이제 셋째가 인지할 때까지 하시고 오래 하시겠는데요. 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이동선수보다 오래 해야겠는데요. 아니 전 딱 동구경만큼만 하고 싶어요. 동구경보다 동구경이 저보다 5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구경이 한 만큼만 딱 하고 싶습니다. 더 욕심 없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러면은 은퇴 시점 못 잡겠네요. 네,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이동국 선수의 그 후계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동국 선수 다음 세대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선수가 정조국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청소년 스트라이커, 청소년 대표 때부터 아주 주목을 받았던 선수 정조국 선수였고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연령별 대표팀 거칠 때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저기 제가 인천전도 현장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 와서 뭐 경기 전에 인사하고 있었을 때 되게 반갑게 맞이하던데 좀 요새 20세 이하 대표팀이나 이강인 선수 보면서 옛날 생각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뭐 그렇지만 또 축구 선배로서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축구 열기를 계속 이어줘서 또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고 20대 저희 후배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좀 많이 축구 열기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선배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후배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더 K리그 팬 여러분들이 경기장을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멋진 플레이와 또 팬들이 원하는 멋진 골을 많이 보여준다면은 K리그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정조국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강원 팀적으로도 그렇고 둘 다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좀 개인적인 목표랑 팀 목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뭐
개인적으로 목표는 딱히 없고요. 지금 뭐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아유, 결승골도 넣어주셨는데. 세운다라는 거는 또 워낙 제가 또 숫자에 대한 그런 게 뭐 관심이 없고, 또 이제 그럴 시기는 좀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뭐 공격수라면 또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골을 넣는 거고, 또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매 경기를 나갈 때마다 항상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저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서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팀을 목표로 하다 보면은 뭐 감독님이 정하신 목표가 있겠지만 저는 팀 쪽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상위 스플릿에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 목표인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한 단계 일어나가다 보면은 또 아무도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FA컵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잘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득점왕할 때 막 20골 넣을 때 이제 한 골의 의미와 요새 넣는 한 골의 의미가 좀 많이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골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고 저는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항상 지금도 매번 좀 가끔씩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의 골이든 아니면 뭐 앞으로의 골이든 예전의 골이든 다 똑같이 굉장히 소중한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공격수로서. 우문인데 현답을 해주시네요. 우문 전답이잖아요. 그렇죠. 통산 117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와. 그래도 이게 100단위가 넘어가면 그 뭐 한 골 한 골 다 똑같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목표, 예를 들어서 뭐 이동국 선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뭐 10씩 올라갈 수 있는 120골 목표, 30골 목표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니 동국이 형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해요라고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라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얼굴. 저는 이제 그냥 소박하게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저는 소중히 그냥 이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축구화를 벗는 날까지. 제가 뭐 지금 축구를 한 날보단 축구화를 이제 앞으로 할 날이 좀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하루하루 굉장히 그냥 소박하게 소중히 감사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정종욱 선수도 굉장히 달변이시네요. 성인 군자 같아요. 성투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진지하시죠. 네. 근데 너무 진심이 와닿네요, 되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우와. 이동국 선수는 골수가 아니라 이제 나이로 넘기로. 자신으로 넘는 건 어때요? 수를 넘는 것도 힘들다. 자, 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한 경기 하다 보면 둘째 얼굴 보고 셋째 얼굴 보고 이러면서 힘을 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안 치는 집 앞에. 자. 자, 정종욱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뭔가 성인 군자 같아요, 정말. 이게 역시 뭔가...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느낌이 품격이 묻어나네요. 사실 요 베테랑이라고도 베테랑이면은 사실 어느 정도 뭐 안주하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겸손하시고 진지하시고 네. 끝까지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멋있습니다. 네,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정종욱 선수가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워낙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강원 요새 팀 분위기가 워낙 좋잖아요. 네. 근데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 팀에. 지금 뭐 신강훈 선수, 뭐 아까 말한 오범석 선수, 윤석영, 한국영 선수도 요새 한국영 선수, 제리치 선수까지 해서 살림꾼. 네. 저는 근데 강원이 최근에 상세 올 시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거는 한국영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17년도에 십자인대 수술하고 부상 복귀했죠. 지난 시즌에 아예 통으로 뛰지 못했는데 맞아요. 올 시즌에 원래 한국영 선수는 이제 대표팀 이미지가 많을 거예요. 그쵸. 일반 축구 팬들에게는 수비형 미드필더. 네. 완전 그 축구에서 많이 쓰는 지우개 역할. 상대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강원에서는 지금 거의 박스 투 박스로 공수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활동량도 워낙 많기로 유명한 선수에다가
정주욱 선수 두 번째 골 킬패스 넣어준 것도 한국영 선수였어요. 수루패스 완전 좋았죠. 네. 이 선수가 지금 김명수 감독님의 약간 어떤 뭐 밸런스 좋은 축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들 많이 티키타카라고 하더라고요. 요 김명수 감독 축구의 약간 핵심이 한국영이 아닐까. 네.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 김병수 감독이 선수 시절을 굉장히 짧게 끝냈는데 부상 때문에 저도 선수 시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 때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천재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축구 천재, 너무나 안타까운 축구 천재. 그래서 그 김병수 감독을 떠올리게 했던 선수가 고종수 선수였대요. 고종수 선수가 한참 잘할 때 김병수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김병수 감독이 그 정도의 테크니션이었고 굉장히 좀 그 패스 위주의 축구.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축구를 그대로 지금 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타카. 네. 자, K리그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지금 해외 이적 소식을 짧게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젯밤 월요일 밤이죠. 최강희 감독님이 이제 사임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었죠. 그렇죠. 저도 뭐 어젯밤 소식이 있어서 지금 녹화 때까지 시간이 없어서 추가 취재는 해보지 못했는데 계속 경질 사실 사퇴. 사임이죠. 사임이라고 이제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 최강희 감독님이 다레니팡 구단을 갈 때 되게 급하게 갔잖아요.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텐진 팀에 가기로 했다가 그 팀이 약간 파산 그렇죠. 파산되면서 급하게 팀을 나와서 다레니팡을 또 급하게 맡게 됐는데. 중국 갈 때는 감독님들이 좀 신중하게 계약서 조항을 상당히 오랫동안 조율을 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독소 조항이에요. 몇 연패 이상 빠지거나 몇 경기 치렀을 때 순위가 몇 위하거나 뭐 이럴 경우 경질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중국은 꼭 넣어요. 중국 구단들은. 와, 피말리겠다. 그렇죠. 너무 근데 심하다. 요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감독이 갑이 될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독소 조항을 빼기 위해서 협상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걸 서로 조율을 해요. 근데 다레니팡에 갈 때는 워낙 급하게 갔기 때문에 이게 있다 없다는 지금 확신은 못 하는데 거의 취재해 보니까 이 조항이 못 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최강희 감독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급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단에서 15경기 정도 지켜보고 좀 추후 결정한다. 아니면 뭐 순위 몇 위 아래 있으면은 경질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계속 지난 한 3-4경기 한 달 전 정도부터 계속 경질 얘기가 나왔었고 더불어 베니테스 감독이 뭐 부임한다라는 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게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게 연결되면서 최강희 감독의 이제 경질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니테스 감독이 또 다레니팡으로 온다라는 또 외국 언론 보도가 오늘 또 나왔어요. 거의 유력한 것 같더라고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최강희 감독 스타일이 팀을 이렇게 장악한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매니저형 감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지 훈련 때부터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레니팡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전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로 거의 시즌에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장악이 조금 힘들었을 테고 여기다 외국인 선수 좀 거물급들이 많이 왔어요. 카라스코 뭐 함식 이런 선수들이 왔는데 최근에 뭐 많이 기사를 접해서 알겠다시피 최강희 감독과 대놓고 그냥 불협화음을 냈었죠. 이 김신욱 선수 우리 그때 나왔을 때 최강희 감독이 한마디로 그냥 선수들을 잠재운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느리다. 그렇죠. 뭐 김봉현 선수가 당시에 김봉현 선수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면은 지 역할만 한다고 공무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의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스타일인데 외국인 선수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지. 또 소통의 문제도 있지. 전지훈련 하지 못해서 팀 장악이 또 문제가 있지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팀을 꾸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또 마음고생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텐진에서도 그런 일 당하다가 이렇게 다렌으로 갔었는데. 예상을 했지만 좀 어젯밤에 좀 잠깐 놀랐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우리 선수들 이강인 선수하고 이제 권창훈 선수가 프라이부르크 이적이 확정이 됐죠. 정우영 선수하고 이제 한국인 선수 2명이 같은 팀에서 양날개를
네. 오른쪽에 권창훈, 왼쪽에 정우영 이런 식으로 아마 아니죠, 반대죠. 반대로? 네. 반대발 윙어 쓰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거기도 4-4-2 프라이브루크도 4-4-2를 쓰는 팀인데 네. 뭐 방금 말씀한 대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권창훈 선수의 정우영 선수는 측면 공격수가 맞는데 권창훈 선수는 향후 또 어떤 선수가 영입되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요. 중앙에서 뛸 수도 있고 뭐 최전방에 뛸 수도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4-4-2를 뛰기 때문에 측면 자원이 추가적으로 영입된다라고 하면은 권창훈 선수가 충분히 위쪽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섀도우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보고. 막 목뼈상 많이 괜찮아지셨겠죠? 지금 아직도 재활 중이에요.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7월 1일 프라이브루크가 첫 훈련을 했는데 정우영 선수랑 권창훈 선수랑 같이 훈련하는 모습이 사진이 공개됐어요. 근데 권창훈 선수 아직 러닝 정도만. 그렇죠. 아직 목뼈 미세골절 그때 거의 시즌 막판이었죠. 네. 보니까 프라이브루크에서는 권창훈 선수를 좀 많이 믿고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등번호도 7번 주려고 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계약 과정에서 좀 시간이 늦어지면서 뭐 다른 등번호를 부여받았다고. 뭐 지종에서 검증됐다고 보고 영입을 한 선수고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망주니까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데려온 선수고. 정우영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다 이런 건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권창훈 선수는 완전 팀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 팀에서. 뭐 팀 내 최고 연봉까지 보장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프라이브루크가 권창훈 선수를 되게 오랫동안 봐왔어요. 수원 삼성 시절부터 프라이브루크가 영입을 시도했었어요. 그리고 디종에서 첫 시즌에 권창훈 선수 잘했을 때도 그 시즌에도 또 영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러브콜을 많이 보냈구나. 네, 러브콜을 많이 보내서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를 영입할 때 지금 이적료가 얼마였죠? 40억? 네, 40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선수 계약 기간 2년이에요. 네. 2년에 이적료 40억이다. 거기다 2년 뒤에 군대를 가야 돼서 이적료 회수가 안 돼요. 군대 감안하고 그냥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선수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이 정도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 메달 따야지. 보면서도 부담 엄청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또 권창훈 선수가 좀 플레이가 좀 수비를 부르는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상도 좀 자주 당하고 자주 태클도 당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걱정도 좀 되고 기대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고려했을 텐데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병역 특례 받게 되면은 추가 옵션이 발동할 수 있는 것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추가 계약 연장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디종에게 또 추가 이적료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좀 이번에 다양하게 조율을 하려고 좀 오래 걸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A매치 평가전 때 권창훈 선수 뛰는 걸 저는 그때 제대로 처음 봤었는데 너무 인상이 깊었어서 여기 가서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눈에 확 띄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뛰는 거 보면서.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돼. 축구로 돌을 닦는 선수예요, 그냥. 돌을. 이 선수는 뭐 따로 이렇게 취미가 뭔지 아세요? 축구 게임? 아니요. 취미는 축구는 아니에요. 차 마시는 건데. 차 마시고 축구만 생각하고 그냥 축구밖에 없는 선수예요. 빵훈이요. 권창훈 선수도 이런 매력이 있어서 좀 대부분의 팬들이 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나. 그렇죠. 이번에 딱 그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은 좀 개구쟁이? 네, 개구쟁이인데 그런 인상인데 인터뷰 보면 되게 진지하고 축구 얘기밖에 안 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진짜 부상 안 당했으면 좋겠어. 네, 부상을 너무 잘 당하는. 한참 잘하다가 부상 당하고 진짜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는 나이잖아요. 거의 20대 중반. 요즘 그 두 명의 10대 선수가 아주 뜨겁게 이적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제2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주앙 펠릭스.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데리어트 이 두 선수 19살짜리 선수인데 주앙 펠릭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거의 확정이 됐죠. 네, 지금 선수와 구단 간 합의는 거의 끝났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그 전 소속팀에서 발표를 했어요. 벤피카에서. 네, 벤피카에서 발표를 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구단 간 이적료 협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 이적료 엄청 비싼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적료가 바이아웃 금액을 넘는 1억 2,600만 유로. 유로? 네. 유로? 네. 원도 아니야.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1656억 원. 아니 몇 살이죠? 펠릭스? 19살인데 야.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선 당연히 역대 최고고 역대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4위에 해당하는 이적료예요. 이건 좀 무리수 아니에요? 무리수 아니에요? 좀 근데 이 선수를 데려오려면 바이아웃 금액이 1억 2천만 유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줘야지만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이 정도의 이적료면은 다른 탑 클래스의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가격이. 호날두도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유망주? 사실 저는 펠릭스 선수의 플레이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아직 이 선수에 대한 실력은 의문부호를 좀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아웃 금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얼마에 팔겠다라는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 이적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거 안 주면 못 데려가. 한마디로 이 선수는 안 팔아. 이 의미로 바이아웃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줘버리고 상한가 같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1,000억 원이잖아요. 네. 8천만 유로. 그 바이아웃 8천만 유로. 8천만 유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억 원도 사실 이강인을 1,000억 원 주면 팔겠어 이런 의미보다는 네. 안 팔아요. 네. 그쵸. 이강인 그쵸. 18살짜리 선수를 누가 1,000억 원을 주고 데려가겠어요. 검증이 아직 덜 됐는데.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사버린 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무슨 생각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돈이 많네요. 근데 이게 1억 2천만 유로가 바이아웃인데 1억 2,600만 유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 의문부호는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돈을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할부예요? 네, 할부 분할 지급하겠다고 벤피카가 공시를 한 거예요. 벤피카의 발표가 1억 2,600만 유로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고 제안했다가 이제 벤피카가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억 2천만 유로만 1억 2천만 줘도 되는데 1억 2,600을 준 이유는 분할 지급에 대한 플러스 이자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꼬마도 쫄렸네. 근데 바로 되게 무서운 거야. 이거에 대해서 벤피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 선수와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렇게 되겠지. 이거 바이아웃 줬는데 안 팔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적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대금이 어떻게 지급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네.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리즈만을 지금 그리즈만에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리즈만을 지금 바르셀로나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리즈만의 이적료가 2억 유로를 처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요거 내면 남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계속 튕겨요. 주앙 펠릭스가 만약에 이 이적료를 받고 와서 뭐 성공을 한다 해도 진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잘못된 저는 계약일 것 같아요. 엄청난 성공을 해야 되겠죠. 진짜 엄청난 성공. 나 같은 게 그리즈만 갖고 있을 것 같아. 가지마. 붙잡고 있지. 차라리 연봉 올리면서. 2억 유로에 팔고 여기다 주고 남은 걸로 딴 선수도 영입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계속 튕기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펠릭스 가격이 똑같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억 2,600만 줘. 이렇게 돼가고 있대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그리즈만을 넘기면서 받은 이적료로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모험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즈만을 내보내고 포르투갈 리그에서만 뛴 선수예요. 1년 뛰었어요. 1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데뷔 1년 시니어 무대. 네, 시니어 무대 1년 뛰고 20골 넣었죠. 포르투갈 리그에서. 19살 선수가 시니어 무대에서 시니어가 1부 리그인가요? 1부 리그예요. 1부 리그. 그러니까 성인 무대. 성인 무대. 1부 리그. 근데 1년은 검증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고 포르투갈 리그 자체도 사실 빅리그 5대 빅리그 안에 못 들어가는 군소리그라고 할 수 있는 리그고. 그리고 이 선수가 64kg이에요 몸무게가. 사진 봤는데 많았네. 되게 왜소해요. 180에 64라고 나온 데도 있고 178에 64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김신욱 선수랑 한번 부딪히면 그러니까 너무 아직은 가냘픈 거예요. 딱 보고 되게 정말 유소년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벤피카 시절에 이 선수 골 넣는 거 보면 호날두예요. 골 넣는 스타일이 딱 호날두예요. 굉장히 빠르고 개인기 좋고 슈팅 능력 정말 뛰어나고 아주 매력적인 선수인 것만은 분명한데 아직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고 너무 왜소하다. 그래서 지난달에 A매치를 데뷔를 했는데 그때 스위스하고 네이션스 데뷔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슈팅을 하나밖에 못했어요. 또 금방 교체됐던 걸로 후반에 금방 교체됐고 그래서 좀 스위스가 좀 체격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힘 좋은 수비수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그거에 대한 우려.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1억 2,600만 유로, 이 1,6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진짜 도박이다. 네. 근데 이 금액은 회수는 가능해요. 회수는 보통 이제 유니폼 판매라든가 뭐 중개권 협상에서 좀 올라간다든가 그 팀에 대한 브랜드 가치 이런 걸로 뭐 회수는 가능한 게 역대 1위인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파리 생제르맹 갔을 때 뭐 유니폼 판매 그다음에 등등 해서 이미 그 금액은 다 거의 회수했다라고 해요. 전제 조건이 주앙 펠릭스가 그 정도로 이제 성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문제인 거죠. 진짜 호날두의 후계자가 되는. 근데 성장해야겠네요.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 강제 성장. 일단 성장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팀 색깔과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또 우려가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선수비 후역습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시메오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벤피카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메시 같은 존재였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선수를 위한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 축구. 이 어린 선수를 위주로 공격 축구 거기는. 강인이 형이네. 네. 그런 스타일. 네. 그랬기 때문에 잘하나 보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와서 이 수비까지 병행하면서 그 가녀린 몸매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또 있어요. 탄수화물 일단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의 특징이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하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는 수비에다가 효율적인 공격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전술로 지금 스페인 리그에서 거의 매 시즌 2위, 3위 그렇죠.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이 팀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말을 했죠. 네. 시메오네 감독이 내년 시즌에 아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올 시즌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로 이 팀의 수비의 핵심인 고딘 선수가 지금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고요. 또 풀백인 후앙프랑 등등 해서 팀의 전력 누수가 커요. 이번에 수비적으로. 오랫동안 다져온 수비 조직력을 다시 다져야 되는 건데 지금 시메오네 감독이 얘기하기를 약간 팀 컬러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공격적으로? 이 감독이 공격도 잘 하는 팀이거든요. 공격도 잘 꾸리는 감독인데 공격적으로 팀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도 어떤 팀 컬러 바꾸는 것에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수의 영입이. 수비를 가장 많이 안 하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활용해서 팀 컬러를 새롭게 만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스페인 언론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펠릭스를 영입한 다음에 차순위 후보로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꼽았거든요. 역시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수비수들을 내보내고 그러네요. 공격적인 선수, 굉장히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좀 뭔가 팀 색깔을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의 강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전 포지션이 다 가능해요. 공격 전 포지션이. 윙 근데 윙으로 주로 많이 뛰죠. 네? 스트라이커까지도 가능. 뭐 공격 전 포지션을 다 봐요. 이 선수. 워낙 패스 찔러주는 스루 패스도 잘하는 선수고 골 결정력 뭐 아까 말했다시피 드리블 스피드 다 좋은 선수. 진짜 호날두인가 보네. 제2의 호날두로 불리는데 약간 저는 이제 호날두도 비슷한데 예전 전성기 시절 카카 느낌 좀 나요.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선수도 전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였지. 둘 다 잘생겼지. 카카도 잘생겼죠. 셋다 눈빛이 바뀌었어. 이 선수가 제일 잘 많이 쓰는 포지션은 역시 섀도우 공격수예요. 섀도우 공격수인데 포지션 다 가능하니까 새로 누가 영입돼도 그 충분히 시메오네 감독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몸값. 자, 또 한 명의 19살 데리흐트. 이 선수는 이미 검증은 됐죠. 이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확실하게 통한다는 검증, 또 엄청난 하드웨어. 그런데 바르셀로나로 갈 걸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계속 바뀌어요. 행성이. 거의 유럽 일주 중이야. 부르마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최근 보도 보면은 유벤투스 거의 실시 되는 거. 개인 합의는 끝났다. 처음에 뭐 바르셀로나와 이적 거의 다 갔다가 뭐 돈 문제로 맨유 거치고 파리 생제르맹 거치고 PSG까지 갈까 말까. 유벤투스가 가장 늦게 뛰어들었는데 유벤투스가 이제 주급 27만 파운드 4억 원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요? 네, 한 주에. 아이고.
이 나이에 벌써 4억씩 보내. 죽음 얘기 나올 때마다 괜히 짜증나요. 방금 표정 정말 짜증나 보이셨어요. 연봉도 안 되는데. 네, 근데 오히려 비현실적이니까 안 와닿지 않아요? 좀. 이정료도 얘기하다 보면 뭐 1억 2천만 유로 뭐 이러면은 100만 유로는 돈도 아니야. 100만 유로면 10억이 넘는데. 주급이 4억이면 열심히 해라. 근데 이 데이리우트의 이정료가 6,200만 파운드. 네. 그러니까 앞에 하나로 하면 915억인데 앞에 얘기했던 주앙 펠릭스의 절반밖에 안 돼요. 또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 주앙 펠릭스는 바이아웃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버페이를 한 거고 이 선수는 자연스럽게 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이적을 하는 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책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6,200만 이 정도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해외 리그의 이 돈이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선수 영입 같은 가격 같은 게 전부 다. 그러니까요. 그 데리우트가 이렇게 막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프로가 근데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다고도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데리우트를 요구를 하는 선수들은 그 레전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팬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크게 뭐 프로가 돈 많이 준 대로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르셀로나를 거절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왜냐하면 선수라면 누구나 뛰고 싶은 팀은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그러니까 맨유, 맨시티 이런 데서 뛰어도 좀만 더 여기서 탑 클래스가 되면 레알이 이제 눈독 들이겠네? 이 정도만 되면 이게 탑 클래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는 바르셀로나에서 너를 잡으려고 했는데 네가 19살짜리가 돈 때문에 안 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실력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데 레전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사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선수들이라면은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가고 싶은 팀이 옛날부터 있을 거야. 나는 옛날부터 나는 리버풀 가고 싶을 거야. 너 바르셀로나 가고 싶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뭔가 그런 생각은 좀 희미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물 흘러 가듯이 뭐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이런 게 그러니까 한 팀에서의 레전드는 좀 되지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브라이모비치처럼 되려나? 주앙 펠릭스와 다른 점은 검증이 됐다는 거죠. 이 선수는 19살에 아약스에서 챔피언스리그 주장을 달았어요. 캡틴을 달고 경기를 뛰었어요. 아약스에서. 네, 저도 이 선수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지난 챔피언스리그 때부터였는데, 한 경기 보고 반했어요. 이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덩치가 이만한데, 네, 크네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당분간 뭐 유럽에서는 수비 걱정은 확실히 없는. 네. 한 최소 3, 4년, 4, 5년 이상은 뭐 이 선수가 또 다른 팀 떠날지도 모르니까 4, 5년 정도는 그 팀의 수비 걱정 없겠다. 확실한 카드다. 확실하게 네덜란드는 좋겠다. 그죠? 반다이크와 함께. 반다이크 데리우트. 아니 반다이크. 전 반다이크 보고 반했어요. 약간 덩치 큰 스타일 좋아하셔갖고. 약간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 좋아할 텐데. 그러려나? 약간 상남자 스타일. 비디치. 옛날 비디치. 등고개 벽. 네. 자, 이 두 선수가 시끌시끌하고 또 하나의 뜨거운 선수는 이제 포그바죠. 포그바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런닝맨 나왔던데. 런닝맨 미우새도 나왔어. 왜 이렇게 방송을 잘해? 미우새도 나왔어요. 미우새에서 그 김종국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갔어. 슈퍼로보도 나오고 효자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포그바가 방한했을 때 진짜 포그바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 20세 월드컵 기간이라서 취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기자만 가서 찍어왔죠. 그때 다 촬영한 것 같더라고요. 따뜻하대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포그바 선수 따뜻하다. 그러니까요. 따뜻하더라고 인상이. 그러니까 겉에서 그라운드에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막 악동 느낌이 강했는데 거만하고 굉장히 막 거만하고 감독하고 싸우고 항상 이런 이미지였는데 따뜻하대요. 공과사를 철저히. 포그바가 참 올 시즌 지난 시즌 굉장히 굴곡이 심했던 시즌이었잖아요. 무리뉴 감독과 계속 불화를 겪다가 무리뉴 감독 떠나면서 이제 좋아하더니 발당이라서 해가지고 너무 팀에서 좋아하는 그 솔샤르 감독이 굉장히 포그바를 원하고 있는데 일단 포그바는 거의 떠나는 걸로. 솔샤르 감독이 원해요? 네, 원한다고 잡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포그바는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유벤투스 행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를 몇 번 맨유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원래 굉장히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포그바가 굉장히 또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급 50만 파운드 정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프랑스 커넥션이죠. 지단. 그렇죠. 지네딘 지단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는 하는데 조금 금액적인 문제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유벤투스가 또 강력하게 그 전 소속팀이잖아요. 그럼 유벤투스는 좋겠네요. 유벤투스가 호날두 딱 안더니 되게 큰 손이 된 것 같아요. 이삭 시장에서. 정말 굉장히 강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유벤투스 진짜 빅네임이다. 근데 되게 만약에 유벤투스 가면은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포그바가 원래 맨유 선수잖아요. 그쵸. 맨유에서 큰 선수인데 거기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유벤투스 갔다가 거기서 완전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맨유 다시 왔다가 맨유에서 다시 또 유벤투스 간다면 이런 이적 역사가 있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게 이제 그 수순이죠 원래. 그렇죠. 네, 수순인데 독특한 케이스긴 해요. 근데 유벤투스가 어쨌든 멤버는 굉장히 좋아지겠어요. 호날두의 포그바의 데리우트까지. 네. 유벤투스 가면 다시 또 내한하나? 유벤투스 한국 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내한하나? 7월 26일 날 올스타전? 우리 형 보러 가야지. 근데 40만 원. 제일 좋은 자리. 하여튼 지금 유벤투스가 그 어떻게 알짜배기들을 지금 잘 이렇게 이적 시장에 막 뛰어드는 건 아닌데 이게 틈새를 잘 파고 들어가지고 알짜배기들을 하나씩 잡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 네이마르 모양새요? 모양새. 여기 사투리인가요? 지난주에 골든봉이라고 했잖아. 모양새. 모양새. 그 들으시고 계속 골든봉 놀리시더라고요. 이강인 골든볼을 골든봉이라고 발음해서 주시은 아나운서가 한 번 더 해가지고. 지금 뒤끝 약간 장렬인데요? 아니, 그래서 내가 골든봉 놀릴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다음에 나가서. 자기가 무덤을 팠어, 지금. 모양새로. 자, 지금 이적 시장이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적 시장이 언제까지예요? 유럽 이적 시장이? 한 8월. 그렇죠. 되게 리그마다 또 다른 걸로 알고 8월 초쯤이니까 뭐 아직은 그쵸. 초반이죠. 네, 초반인데 벌써부터 이게 막 굉장히 거물급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이게 빅리그 팀들 감독들이 막 바뀌면서 감독이 한번 바뀌면 또 선수 이게 구성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이마르니 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루카쿠 거물급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아주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해외 이적 시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적 시장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적 시장은. 그렇죠. 왜냐하면 설이 난무하고 워낙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실한 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간다 그랬다가 뭐 내일 안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데리우트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리그 소식 그리고 해외 이적 시장 소식 알아봤고요. 앞에 말씀 못 드렸는데 박문성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나왔었고 저는 박문성이 아니었다는 건 아셨겠지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럼 박문성 의원은 다음 주도 일단 뭐 해외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제가 나올 것 같고요. 주시은 아나운서는 다음 주까지 나오고 또 휴가를 그 다음 다다음 주에 돌아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휴가 계획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짜서. 자, 오늘 클로징으로 아까 소개 안 하셨는데 소개하시고 클로징 하세요. 누굴 소개 안 했나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안 했군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SBS 주영민입니다.